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됐네요. 우리 9월 모임 녹색평론 책 읽는 농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름 소개하고 들어가죠. 저는 김동규입니다. 이종란입니다. 이선입니다. 정용석 라파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책 읽는 농부 모임에 대해서 어떤 모임인지 정리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 읽는 농부 모임은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 농사는 땅속 미생물과 땅 위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우리는 토종농을 중심으로 소농, 협업농, 유기농, 친환경농을 추구합니다. 책을 함께 읽으며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글은 녹색평론 여름호 142쪽입니다. 정의로운 산림보호지역 확대를 논의할 때라는 제목의 오충현 선생님의 글입니다. 산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읽어보니까 중요한 그런 우리 뭐라고 그럴까 자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소중한 이웃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지구의 이웃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보호지역이 자꾸 오히려 축소되고 파괴되고 그러는 것이 많아서 확대를 논의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볼게요. 첫째, 사과값 파동과 기후위기. 기후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 용어가 되고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미 기후변화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화석 연료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북극곰 관련 소식이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짧아지는 겨울이나 집중호우, 긴 여름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정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잘 대응하고 있겠지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금년 봄 사과값이 상승하면서 드디어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가 기후변화라기보다는 단순한 농산물 유통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사과 산지로 유명한 곳은 대구이다. 1897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구 주변에 사과나무를 심고 주민들에게 보급한 것이 대구 사과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배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1970년대 대구는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의 80%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구 지역 사과 생산량은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사과 산지가 북상하여 충주나 포천 지역이 주요 사과 산지가 되었다. 여기서 잠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구 사과는 사실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 산간 지역인 무주 장수, 특히 장수 사과가 유명한데 여기도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경상북도 북부, 경기도 지역
여기 지금 충주, 포천을 얘기했는데 영주, 봉화, 단양 이런 쪽으로 현재는 그 사과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과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사과가 이대로 가면은 이제 맛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1897년에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능금이라고 아마 토종 사과가 있었을 거예요. 요 사과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점은 이제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토종 사과가 좀 작은 걸로 있지 않았을까 싶고 요거는 좀 개량되는 좀 큰 거. 그리고 여기 긴 여름 언급이 140쪽에 있었는데 9월 11일인데 아직도 한여름 날씨입니다. 와, 어제 정말 34도. 9월 날씨가 이렇게 한여름이라니. 이 기후 변화라는 말도 지금은 기후 위기 또 나가서 지금 이제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를 이렇게 섞어 쓰는데 요즘은 또 기후 붕괴라는 말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후 변화 여기 사과도 막 그러긴 한데 농사 짓는 사람 농부들이 제일로 먼저 느끼는 체감을 하는 거죠. 거잖아요. 야, 이러다 정말 농사 못 짓겠다. 그 기후 변화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그 벌레 물린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 있는데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밭에서 일할 때 이렇게 그 벌망 모자 이렇게 있는 거 벌레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없어도 모자만 쓰고도 일하는 게 가능했어요. 아니 모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지났는데 올해는 그 모자 없이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 계속 좀 더 읽어볼게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지속되면 남한 지역에서는 사과 농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북한의 사과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에서 재배된 사과를 수입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과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사과값 폭등은 그동안 종종 발생하였지만 금년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30%가 줄었다. 그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기후 변화이다.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기온이 낮고 특히 냉해로 인해 사과꽃이 피해를 입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사과 수확 시기에 내린 굵은 우박도 사과 생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이다. 기후 변화는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온도는 상승하지만 기온 편차가 커서 식물들이 동해를 입거나 봄철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과를 비롯한 과일값 폭등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농업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처럼 노지에서 과일이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재배로 바꾸어야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져서 농산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계속 예상되었던 문제들이다. 이거는 이러한 대안은 하우스 농사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계속 악순환을 더 불러일으킬 요소가 엄청 큰 이렇게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시설 재배라도 안 하면 아예 그 품종의 과일 생산이 어려우니까. 예, 그러한 선에서의 해결책이 아닌 정말 좀 기후를 변화를 낮출 수 있는 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우스도 지금도 되게 문제인데 그게 계속 더 악순환을 일으키는 더 기후 변화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거든요. 시설 재배가 정말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일까? 그리고 그게 기후 변화에 좋은가 악영향이 없는데 현재 어떤 자료에 의하면 더 기후 변화에 복사열, 심각하게 가사열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하게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없어지고 정상적인 기후로 돌아와서 사과도 제대로 옛날처럼 짓고 그런 세상이 오려면 언제 올지 아니 그게 또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똑같이 유지하면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생활 부분 우리 자신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빨라지게 그렇겠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겠죠. 여기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계속 예상되었던 문제들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어떤 대책을 했는가? 지금도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다른 대책도 획기적인 대책도 내놓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네. 이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깜깜하지. 저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30년이 지난다고 해서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연의 문제라서 아니 나 똑같이 막 생활하고 싶어. 자갈도 팍팍팍 타고 막 그러면서도 이거는 또 살기 좋은 조건에서 막 있기를 네. 바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농작물도 있죠. 기후가 이렇게 많이 있죠. 온도가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아열대 작물을 그렇죠. 뭐 바나나니 뭐 커피니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농민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환경에 이제 적응해 가야 되니까 장목을 바꿔가지고 장목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도 그 8월 29일 날에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그 기후 소송 그거를 탄소 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 2030년 이후에는 감축 목표가 아직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감축 목표도 세워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조금은 위안이 좀 삼아요. 예. 아이고. 그 저 중국에서 인공 강우 하는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공 강우 비 내리게 하는 비 내리게 거. 미국은 훨씬 더 대규모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완전 폭풍우가 된 거예요. 인공강우를 막 그 다연장 로켓포 발사하는 그거를 갖고 막 발사를 해요. 너무 쐈네. 로켓을 하늘로. 그럼 얘가 이제 하늘에서 터져가지고 그 이제 물방울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아주 그냥 이 폭풍우 같이 그걸 이제 돼가지고 아파트 유리창 다 깨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그래요? 그거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물론 이제 이게 자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참 고민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늘 편하게만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막 머리를 쓰는 거야.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비 내리면 걔도 그 빚값 안 받을까? 그 생각이 드네. 안 받는데요. 안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정부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바꿔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어떻게 영리하다라고 할까 좀 약삭빠르다라고 할까 비가 안 내리면 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 황사가 막 오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 몽골고원에 나무 심는 걸 네. 해가지고 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예. 황사 많이 이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성공 사례예요. 우리 좋은 예네요. 녹색평론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콩쿠리 아니 거기 뭐 세면 지금 이거 없애는 작업 미국에서 그 운동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게 사실 대한민국 운동이지. 그런 그렇죠. 근본적인 부분들을 그 세면이나 이게 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시골에 사니까 네. 저녁만 되면 그래도 싹 식어가지고 맞죠. 시원한데 도시는 안 그러잖아. 저기 뜨끈뜨끈합니다. 서울.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도 나갈까요? 그다음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 이번 사각과 파동과 같이 기후 변화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력은 작지 않다. 기후 변화는 생물 다양성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서식처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한 유전 다양성을 의미한다. 같은 사과나무라도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사과나무도 있고 조금 늦게 꽃이 피는 사과나무도 있다. 기후변화로 일반적으로 봄이 오는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모든 사과나무가 꽃을 일찍 피우게 되면 이른 봄 갑자기 기온이 하강할 경우 모든 사과나무 꽃이 동해를 입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과꽃이 피는 시기가 다양하다면 일찍 꽃이 피는 사과나무만 피해를 입게 되어 사과나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전자 다양성은 유전적 차이로 인해 이처럼 자연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종 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종이란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생물 분류의 최소 단위이다. 생물종은 단일한 종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을 예로 들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곡식과 채소 가축을 필요로 한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종들은 서로 복잡한 먹이 그물을 만들면서 살아간다. 만약 어떤 환경 문제로 인해 한두 종의 생물이 멸종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다른 종들로 인해 생태계는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벼가 사라진다고 해도 사람은 옥수수나 밀과 같은 대체의 식량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곡식에 해당하는 종들이 대부분 사라진다면 인류는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모든 곡식이 사라지고 옥수수만 남게 되면 인류의 지속성이 옥수수라고 하는 단일종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진다. 가능한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는 것이 먹이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생물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너무 길면 원투쌤 읽어야 되지 않을까? 사과의 경우에도 씨앗을 전파해주는 사람이나 새에 꽃가루를 옮겨주는 벌과 나비,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녹색 식물과 토양 미생물 등의 다양한 생물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들 중 몇 종의 생물이 사라진다면 사과는 생존할 수 없다. 지구상 생명체들은 이처럼 다양한 종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지구는 다양한 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 즉 서식처를 가지고 있다. 초원이 있어야 들소가 살 수 있고 습지가 있어야 수달이 살아갈 수 있다. 이들 생태계가 사라지면 그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물종과 유전자가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서식처를 유지하는 것은 유전자와 종을 동시에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서식처의 소멸은 매우 심각하다. 서식처 소멸로 인한 생물종의 감소와 멸종 위기종의 증가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세계자연기금 WWF에서 2016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 생물의 58%가 사라졌다. 육상 생물의 38%, 담수 생물의 81%, 해양 생물의 36%가 감소하였다.
생물들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변화나 감소이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과 농경지를 훼손하는 것이 서식지 변화 원인이다. 이로 인해 생물이 사라지는 비율은 31.4%이다. 다음으로 서식지 감소로 인한 비율은 13.4%이다. 결국 서식지 소멸과 변화, 감소가 지구상 생물 감소 원인의 44.8%를 차지한다.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잘 살기 위해 추진했던 신도시 조성, 공장과 도로 건설, 농경지 조성과 같은 활동들이 지구상에 있던 생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식지 변화와 감소는 기후변화로 연결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 감소 비율은 7.1%다. 1970년 이후 지구 생명의 58%가 감소한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한 서식지 변화와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이와 같은 인간 활동의 결론은 인간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와 생물종, 서식처를 다양하게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그는 권하였다. 이런 권유를 기반으로 1992년 생물다양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생물다양성 조약 체결 이후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지만 WWF 보고와 같이 아직도 생물종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02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와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PBES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공동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연 기반 해법을 제시하였다. 네, 여기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 첫 번째 이야기. 여기는 어떤 숫자, 퍼센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단체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연 기반 해법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고 있어요. 146쪽 중간 부분 약간 윗부분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그 최재천 교수의 선생님 그 스승이세요. 그 하버드 대학교 이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최재천 교수가 이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 추모하는 영상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윌슨 교수의 책 중에 지구의 절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생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부제로서 지구의 절반, 이 책을 보니까 지구의 절반을 생명에게 양보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6번째 대멸종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그 6번째 대멸종에 맞선 전 지구적 긴급 제안. 이 책 정말 그 획기적인 제안을 담고 있고 괜찮은 내용이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가져온다는 것이 깜박도 쳤습니다. 지구의 절반. 예. 그 사이에 우리 회원님 좀 늦었지만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저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까 다 했거든요. 할 때마다 이름. 예. 소개 간단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선이라고 합니다. 올 2월에 완주로 이사를 했고요. 녹색평론으로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공동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연 기반 해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연 기반 해법은 자연을 조성, 관리,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자연 기반 해법은 크게 첫째,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연 지역을 잘 보호하는 방안. 둘째, 조림지나 농경지와 같이 이미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안. 셋째, 공원이나 옥상 정원과 같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자연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크게 구분된다. 자연 기반 해법이란 현존하는 자연 자산을 최대한 잘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확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연 기반 해법은 2022년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결된 203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여기서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생태계의 각 30%를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관리하고 이미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구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생물 다양성 협약 가입 국가로서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호지역 확보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제적인 목표이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지구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 조약 이후에도 생물 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는 지속되어 2010년 생물 다양성 총회에서는 육상의 17%, 해양의 10%를 보호지역과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그동안 육상 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2022년 회의에서는 육상과 해양 각 30%를 보호지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관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만약 2030년까지 이 결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지구 면적의 50%를 보호지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한 절반은 여기 일성 교수가 제안한 대로 지구 절반을 양보하는 걸로 했더라면,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워낙에 또 많이 또 필요하고 경제 기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사람은 몇 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하네. 단위를 정해 한 종밖에 안 돼. 한 종밖에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읽으시면서 어떤 그 읽는 중에라도 어떤 그 논쟁적 논점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산림보호지역 확대 방향이 나옵니다. 산림. 처음에는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기반 해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폰맘님 네. 보시겠어요?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산림보호지역 확대 방향. 산림은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경관과 휴식처,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현재 기존과 같은 산림 역할과 더불어 2030 GBF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상 면적 30%에 해당하는 보호지역과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은 육상 면적의 17.45%이다. 이 중 일부 습지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지역 17%를 넘어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 13%를 확보해야 한다. 준보호지역은 보호지역 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산림으로 유지가 되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이나 도시공원과 같은 산림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산림청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보호지역 확대 방안으로 준보호지역 도입 등을 통해 산림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등의 체계적인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휴양림 등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공익용 산지를 준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등의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준보호지역을 약 34만 헥타르 발굴 및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및 준보호지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 3만 명 9만 헥타르 추산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 공익가치 지불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산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국가가 공익가치 창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에 대한 보호지역 및 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은 다른 보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반대 의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보호지역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만요. 자, 아까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호구역 소유 산주의 보전 지불제 지급을 추진한다는 기사 제목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최준식 국민의힘 의원하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6일과 7월 13일에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 임업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산림보존지불제를 도입하자. 2023년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2023년인가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나온 것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그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직불금 있죠. 네. 예. 산은 예. 산도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해서. 근데 뭘 이렇게 하려고 뭐 새롭게 무엇을 짓고 만들고 하려면은 꼭 산을 이렇게 깎아서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는 그 뭐 국립공원이나 어떤 생물 다양성 보전 지구 이렇게 딱 묶여 있어도 무슨 국가적으로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뭐 예비 타당성, 뭐 예타 면제 막 그런 말 그
그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를 해줘 버려요. 그래 아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산림을 다 깎아서 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 뭐 정선 이렇게 걸쳐 있는 그 가리왕산 천연의 그 엄청난 그 나무들을 다 베내고 이 스키슬로프 이런 거 만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끝나면은 대회가 끝나면 그걸 다시 재자연화 한다고 했거든요.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계속 케이블카 사람들 타러 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더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참 그런 산 그거 하면 그 뭐지 산 나무 이렇게 벌목하면 돈 주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거기 산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종들이 자라는데 싹 베버리고 아무튼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나무 장사하는 단일종을 막 심어놓죠. 쫙 심어 놓는데 아무튼 그게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은퇴하고 막 이러면 누군 뭐 나무 심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나무 쫙 심게 하고 이게 이렇게 고리가 딱 있다라는 강의를 한 거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 자주 쓰는 카르텔 중에 산림청 카르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이권 챙기는 구조여서 그 나무를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안 가려고 싸그리 베거든요. 심지어 경사가 엄청 심한데도 그러다가 작은 나무를 심어놔요. 큰 비가 내려. 완전히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나든 뭐든 상관없어.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 나무나 이런 것도 이제 골라가면서 심고 간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이사이에. 우리나라는 무자비하게 다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래 고산 지역이 그 부안의 바닷바람이 딱 불어오면 여기 고산의 높은 산에서 딱 걸리는 지점이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산초가 약초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자라는 지역이 여기 고산의 산자락인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벌목을 하고부터 이게 완전히 깨졌대요. 네. 그러게 도시공원 이야기가 살짝 그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148쪽 밑에서 6째 줄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산림이나 도시공원과 같은 산림이 이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그 확보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도시공원. 그 도시는 진짜 산림이 더 부족해서 공원에 있는 몇 그루 나무만이라도 어떤 허파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마당 얘기 좀 해봐. 숲가꾸기 뭐 한다고 했더니 저 알바하는데. 네. 아니 그냥 숲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기존에 잘 자라던 그런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네. 또 새로 나무를 또 심는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게 거기 올해 이제 운동장 거기. 네, 사업에 선정돼서 거기가 그래서 되게 울창 되게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어느 날 갔더니 싹 이게 지금 그 거야. 폐교된 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학교에서 심었던 네. 그 거목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나무들을 베어서 쓰러뜨리는 거 뭔 일인가 했는데 숲가꾸기 그렇죠. 기존의 나무를 잘 가꾸고 그렇죠. 부족하면 또 네. 새로운 묘목을 심어서 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딱 잘라내고 미쳤다. 네. 세상에. 그게 지금 하고 그 있는 전주천변에 있던 나무도 그러니까, 전주천 오래된 나무를 다 포도나무들. 잘라버렸죠.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그 4대강 죽지도 않은 4대강을 그러니까 살리겠다. 살린다고 하면서 죽인 거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숲을 가꾼다고 하면서 기존에 아주 어머니 나무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서 숲을 가꾼다고, 이게 진짜 말부터 오염되고 어불성설이네. 그러죠. 완전히 돈장사죠. 그렇게 뉴스를 보면 산림보호에 관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뉴스가. 그러니까요. 뭔가를 추진은 예. 한다는 얘기가 잘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옛날 무슨 메가시티를 만드니 뭐 이래가지고 줄어드는 그 무슨 뭐 개발 제한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다 해제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러죠. 아까 제가 그 도시공원 여기서 생각난 그 용어가 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말이 일몰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냥 네. 해가 져서 넘어간 거예요. 도시공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공원 역할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오. 열어주는 거예요. 아유, 진짜 네, 끔찍해. 이것을 도시공원 개발제라고 하지 않고 뭐 도시공원 뭐 끝장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몰제 딱 들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게. 그래요? 심각하네. 부천에도 그 방송을 했던 제작을 했던 그 야인시대 세팅장이 있어요.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게 이제 세팅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공원을 들어서기를 부천 시민들이 굉장히 바랬어요. 근데 시장님이 땅을 이제 팔기 시작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던 것들을 다 팔아서 대기업들에서 주상복합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청 바로 옆에 문화회관이라고 굉장히 큰 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엄청나게 큰 그 주상복합 건물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사실 시청에 가보면 시청을 막고 있을 정도로 눌러버렸고. 네, 했는데 거기 이제 상동에 있는 야인시대 세팅장도 대형 쇼핑몰에다가 판다고, 신세계 뭐 이쪽에 어디 판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환경운동가들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걸. 근데 너무 잘했잖아요. 잘하시. 그랬는데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꿈틀꿈틀 결국은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만간에 거기 앞에가 이제 상동 호수공원이라고 호수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맞은편 쪽인데 거기도 공원을 참 조성하면 좋은 부지인데 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워낙 교통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팔았다고. 네, 이때 좀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팔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니 그 세계가 이렇게 정말 부흥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문명도. 네네네. 그게 그런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도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인간이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도 이제 망해서 구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러한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태평양에 그 이스터 섬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모아이 석상이라고 거석 문명 남기고 갑자기 이제 사라진 그런 종족이 있는데, 그 엄청난 큰 돌을 옮기기 위해서 그 섬에 있는 나무들을 후대 이제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인데, 그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돌을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숲을 다 베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과시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는데, 되게 미련한 거예요. 네. 인간들이. 그 섬이 완전히 이제 사막화 되다시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숲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떠나거나 멸종이 되거나 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길을 걷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숲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간도 죽는다. 아까 그 황사 그 몽골 지역에 나무 심어서 그거 했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반대 사례인데 그렇게 나무가 없으면은 심고 또 심어서 100그루 1000그루 심어서 조금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또 성과니까 우리가 살려면 살아나려면 살아나려면 우리처럼 예. 자급자족에 하는 이러한 다품종의 소량 생산에 이러한 것들을 지향을 하는 부분에 되게 밀어주고 이쪽으로도 사실 근데 지금 다 대농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농 자체도 정말 답은 이건데 농사의 소농이 답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네, 여기 이제 글이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마저 읽고 요 산림보호지역 확대를 논의할 때라는 이 글을 함께 읽은 간단히 소감을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기후위기는 당면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과 같이 당장 큰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기후변화 문제는 그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매우 둔감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를 끓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제기구들은 자연기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 면적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확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가진 토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많은 반대가 수반된다. 이를 위해 이미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보호지역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면 좋겠어. 나쁜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미국이 잘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산지가 자연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되는 산림 면적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면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문제로 이 정책을 계속 미루다 보면 냄비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네. 결국 답은 이거네요. 보호지역 확대. 그거는 예산 문제를 세우고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 타파 하지만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 규제가 심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진짜 안 좋은 규제는 타파를 해야 되지만 보호해야 할 것은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최근에 본 영화 인터스텔라 생각이 그걸 최근에 다시 봤어요? 네. 그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좀 그 농사짓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죠. 그렇죠. 옥수수만 남아서 먼지 폭풍. 네. 계속 그 폭풍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의 멸종위기에 갇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다시 생각이 나고 여기서 그 보호지역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문장 보면서 이렇게 소농, 다품종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보상을 좀 주는 제도도 같이 시행되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옳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소농 다품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무슨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거의 없죠. 아니 봉화에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농업경영체 때문에 아마 그걸 하러 갔었나 봐요. 농사 짓는다고. 이게 무슨 농사냐고.
이제 소농으로 다품종을 하고 있고 자연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농사냐 한 것은 관에서 한 거예요? 관에서 네, 아, 관에서 이제 아. 와가지고 이건 농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정말 가가지고 싸우듯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너무 이게 안 그 어떤 농사로 농업 경영체도 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규모, 어떤 그 시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부터 바로 잡는 어떤 농민운동, 시민운동 저희가 해야 필요할 것 되는데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얼른 힘을 키워가지고 예. 아니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일반 농보다는 자연농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사실 소득 부분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업에 대한 인정을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니들은 뭐 너들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대농은 대농의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자연농은 아니 그러니까 소농은 또 소농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로컬 쪽만 해가지고 이렇게 소농인데 조금 뭐 판매하는 그런 거 말고 농사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한 참 필요한 게 아닌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나도 저부터도 내년에 이제 경영체를 어쨌든 해야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지원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이게 풀이지 뭐 이게 농작물이냐 그게 아닙니다라고 또 막 부르짖어야 되나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살짝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살림 얘기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작년 여름에 무너졌잖아요. 벽이. 거기가 그 오뚜그라는 데가 제일 높아요. 비봉 이렇게 넘어가는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래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들어갔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산뷰가 있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단계 있는데 이쪽 벽 쪽이 일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산에서 또 흙이 내려와가지고 산에 깎아 들어갔으니까. 그래갖고 그거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걸 놔뒀다가 올 여름 되기 전에 이제 그거를 보수를 했는데 이쪽은 옹벽을 다시 쌓았으니까 보수가 됐는데 가능한가? 아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옹벽을 쌓은 거는 돌을 쌓아서 여기는 막은 거는 했구나 이랬는데 이쪽 산을 깎은 부분 있잖아요. 그냥 바닥만 다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민둥산이에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상태면 또 비가 오면 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하고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저기다 나무를 심으면은 왜냐면 그냥 흙 상태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막잖아요. 뭐 시멘트로 막든 만약에 이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은 그 나무를 심는 게 좋고 심을 수 없는 어떤 바위 암석 같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물망 같은 거 이렇게 덮어 씌우고 포장도 씌워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암석 있는 흙이 아니고요. 네. 황토흙이에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민둥으로 놔뒀지 했더니 아마도 거기 나무를 그걸 심으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네. 그 아파트 입주민들 연명으로 서명 받아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세요. 얼마 전에 군수님이 거기 오셨다고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럼 거기는 나무를 심으려나 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큰 나무를 베어내면서 뭐 쑥갓구기를 한다는 그 너무나 이게 어느 도단 같은 이런 어불성설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은 좀 등록을 좀 해서 함부로 이렇게 이것을 베지 못하게 산림보호위원회 같은 것을 그 조직을 해서 일반적인 보호수는 있어요. 막 몇백 년 되고 막 엄청나게 거목들은 보호수로 있는데 그냥 그 산에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천연기념물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어떤 물가 강가에 있는 그런 큰 나무들이나 산에 있는 나무들
너무나 이제 뭐 개체수가 많아서 어려우면은 그런 나무들을 뭐 등록을 안 했더라도 베려면 어떤 위원회의 철저한 검증과 어떤 그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개발을 하고 그 목적을 다 썼으면 바로 시급히 복구하도록 복구 비용까지 애초에 다 확보를 하도록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구하는 거네요.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완주군도 독자적인 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산업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완주시 독자적인 전주하고 통합 말고? 네. 네, 완주군의 교수님이 입장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만 명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된다.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그러면은 발상 자체가 반대의 발상 자체가 산업화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또 유입을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꾸만 뭐 공장 들어서고 아파트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산을 다 깎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이거 산림부의 관점이나 이렇게 보면은 갑갑한 얘기죠. 그래서 이번 186호가 공공성 확보와 관건이다가 큰 주제인데,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서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환경이 황폐해진다. 합의를 안 하잖아. 그래서 좀 큰 차원의 그 접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뭐 아까 돈을 준다 어쩐다 이런 조그마한 미봉책 갖고는 결국은 안 된다고 되게 봐요. 미흡하다라는 그냥 느낌이었어. 그냥 딱 이거 읽으면서.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랄지 자꾸 산업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뭐 새만금도 가장 실패 사례고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적인 이 갯벌을 다 뭉개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거는 참 잘못된 것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제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저희 집 올라가는 길에 거기 그거 방좀 무너져갖고 공사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분토제도 막 그렇지 이미 이름이 네, 분토제. 거기가 워낙 그냥 자연에 좀 조화롭게 그냥 농수로 이렇게 내는 정도의 이런 거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놔둬야 한 되는데 1년 가까이 오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댐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세면으로 다 이렇게 그 공사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개인이에요? 아니면 아니 개인은 아니죠.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근데 저거를 우리 사는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군에서 그냥 네. 이장도 몰라 잘. 그런 것까지. 근데 지금 어디 댐 건설해서 난리가 났다며요. 양구요. 양구 주민들이 전부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죠. 강원도 양구. 설악산 옆에. 그게 그 녹색평등의 어느 시점에서 댐을 없애자라는 그 내용이 나왔고 만들어도 작게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 댐에 대해서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댐으로 인해서 거기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엄청 심각하다고 그런 내용을 그 언젠가 녹색평등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네.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저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급 마무리를 하고 뒤 이야기는 이제 따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림 보호 지역 확대 이 글을 읽고서도 역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우리가 참 생각해보고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정말 우리가 많이 더
깨어서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요구하고 때로는 지표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자, 아티카요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